네, 안녕하세요. 오늘 3일차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따끈따끈하게 배웠던 거 거래사례 비교법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좀 제일 이슈였던 거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그 덱상 비교였죠. 그쵸? 발코니가 이제 5번은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개별 요인 비교하는 자리에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그런 점수표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뽑아내야 한다. 최대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애들을 뽑아내서 얘네는 나머지는 다 확장이 안 되었다고 하고 나는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얘네 두 개를 가져오는데 다 같은데 얘가 좀 달랐다. 그래서 상을 중으로 하든 중을 상으로 하든 둘 다 상관없어요. 대신 이제 5번 제가 어제 5번을 중자를 이제 상으로 바꾸는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분모에는 5번 그 분모에는 들어가야 할 숫자가 원래 비교치랑 다르게 역으로 들어간다. 그쵸? 그거 연습을 했었어요. 중상. 본건이 101점인데, 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101분의 102. 이렇게 했다. 그쵸? 요런 게 하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월별로 산정하는 거. 그리고 요런 거가 이제 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1, 2 이렇게 목차 잡아주면 좋다. 평소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 네, 요거였고요. 답안은 답안 보시면은 이거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집에 가서 이거 바꿔서도 해보세요. 바꿔서도 해서 똑같이 3억 5,900, 3억 6천 딱 요 정도 나와야 해요.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뭐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요거를 잘 비교하시고 대상 비교 중요한 거는 대상 비교에서 중요한 거는 사례를 선정 몇 개 선정? 2개를 선정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비교 비교치를 산출하는 거 이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우리 관측도 같이 한번 봤었고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고 오늘은 문제풀이보다는 제가 막 계산기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자고 했죠. 우선은 이거 한번 같이 펴보실게요. 오늘까지가 접수 끝나는 날이었나요? 1차 시험 접수가 7,000명이 넘었다던데. 8,000명이에요? 제가 첫날 보여드렸을 때 그 접수 인원이 가장 최근 게 6,000명대였잖아요. 장난 아니네요. 7,000명대. 다 1차 혹시 4월에 보시는 분. 준비 다 잘 하시고. 1차는 회계학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쵸? 과목이 민법, 감감법, 부동산 원론, 회계, 경제. 이거 맞죠? 저 실제로 제가 시험 볼 때 회계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1차에서 회계 가락률도 한 3, 4년 사이에 제일 높았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여기 앉아 있었고 제 왼쪽 뒤에 계신 어떤 아저씨 수험생분이 쌀집 계산기를 엎어놓고 이러고 그러니까 드르렁 이렇게 코를 고시고 한 분 좀 젊은 여자애는 막 약간 찔끔찔끔 훌쩍훌쩍 거리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했나 본데. 왜냐면 제가 했을 때 이제 말문제 회계 말문제라고 하잖아요. 말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왔었어요. 한번 32회 회계학 한번 풀어보세요. 31회였나 32회였나? 회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회계는 중요한 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거는
회계. 재무 회계가 있고, 뒤에 원가 회계가 있잖아요. 저는 원가부터 풀었어요. 원가가 좀 더 저한테 쉬웠어가지고. 그리고 말 문제 풀려고 했더니, 아니, 웬걸 말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푸는데, 와, 진짜 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계 경제를 인강을 안 들었어요. 그냥 저 혼자 공부했고, 이 민감만 이제 법은 아예 문외한이니까 기초 강의부터 문제풀이 다 들었었거든요. 부동산 학원론도 안 듣고 그냥 유튜브 무료 영상 보고 혼자 책 보고 했어요. 근데 와, 회계가 진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1차에 회계가 정말 언제 허를 찌를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이제 딱 2달 좀 안 남았잖아요. 사실 2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루에 실무 뭐 100점이라도 풀어라, 50점이라도 풀어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1차가 완벽하게 자신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 그냥 2달 내내 1차만 하세요. 그게 마음이 편해, 속 편해. 그리고 1차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2차 달리셔도 충분하니까 1차를 붙어야 우리가 2차를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4월 초까지 우리의 목표는 이제 머릿속에 오로지 1차. 오늘까지만 2차 딱 머리에 박아두고, 2차 내가 이제 미래에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할 공부 방향이나 전략을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1차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차에서 이제 회계학과 1차에서 회계학이 제일 어렵다면 2차에서는 실무, 그리고 그 와중에도 보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 10개년 논점표도 드렸었죠. 보상이 한참 안 나오다가 진짜 보상이 한참 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보세요. 밑에서부터 보세요. 여기 1번이 보상이, 큰 보상이 나온 게 얼마 안 돼요. 이때 33회 이때만 한번 오랜만에 보상이 큰 배점으로 나왔었어요. 다 계속 안 나오다가, 이거는 좀 근데 1번 문제긴 한데 약간 무게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보상 나오다 계속 3방식 기업가치 영어권 FCFF, DCF로 우리를 괴롭히다가 이때 보상이 나오고, 이때 또 한참 또 이렇게 쉬어가나 했더니 또 갑자기 미쳤죠. 그쵸? 그리고 보상이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볼륨이 크게 나오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해놨을 거예요. 요런 거. 28회 1번, 31회 3번하고, 같이 엮어서 공부한다. 사실상사도 예전공도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요. 제가 오늘 갖고 온 거, 이거 31회 3번 문제 제가 갖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또 어려운 난이도로, 최고 난이도로 또 작은 논점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가 어렵다고 하는 게 뭐 이런 거죠. 기대율, 뭐 3방식 너무 양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 거, 표준지 틀린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상이 이렇게 앞에 나와버리면은 심적으로 3방식은 우리가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하잖아요. 근데 보상은 논점별로 하다 보니까 또 보상이 배점이 큰 그런 문제는 스터디 GS 할 때 아니고서야 개별 스터디 할 때 억지로 하지 않고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보상을 이제 세부 논점별로 찔끔찔끔씩 공부하다가 이런 식으로 큰 배점을 풀려고 하면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죠. 어디 갔어? 이것도 사실 제가 실무를 어떻게 하면은 좀 개과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보상만 좀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요. 보상이 너무 그 미로 같은 과목이어가지고 암기대로만 풀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써놓긴 써놓은 거예요. 암기만 하면은 어떤 아무리 최고 난도로 어렵게 나와도 암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판단 여지가 없어요. 뭘 골라야 해서, 뭐라고 판단을 해서 이 법조문을 갖다 붙인다, 이게 없고, 얘는 몇 조 몇 항, 얘는 몇 조 몇 항, 그런 것만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얘네 불법 형질 변경, 무허가 건축물, 미지급 용지, 얘는 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온다 뒤에? 다만. 항상 법조문에 다만 나오는 법조문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
뭐예요? 암기도 해야 되는데 판단까지 들어가야 된다. 판단까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려운 거니와 1번 문제 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심적 부담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2차에서 하나 복병을 고르자면 저는 보상. 일반 실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3방식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3방식은 그냥 껌. 나는 무형자산이 어려워. 뭐 다 각기 달라요. 근데 이제 보상은 다들 여기서 많이 헤매신다. 표준지는 뭐를 고른다라고 있잖아요. 다만 없는 경우에 그저께도 했었죠. 용도 지역에 다른 걸 고를 수도 있다고. 일반 평가에서도 그렇고 보상 평가에서도 이거 저거 판단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규인데 자 이거 뒤에 31회 실무 기출이에요. 안 풀 거예요. 그냥 같이 왁구만 볼 거예요. 자,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거를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자, 철도 사업 여러분 뭡니까? 면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선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거는 면적 사업이죠. 하천, 철도 이런 건 선적 사업입니다. 의뢰를 받았고 그렇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각자의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뭐로 주장하겠니? 원고,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뭐로 주장하겠니? 딱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딱딱 맞춰야 되는 거. 근데 이럴 때는 아니 그럼 답이 없나요? 이런 거잖아. 현실 세계에서. 그 답이 없나요?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 논리를 잘 이제 써 나가셔야 하는데 아이고. 자, 보세요. 이 대상 물건을 우리가 사실상 사도인지 예정 공도인지거든요. 답은 사실상 사도인지 예정 공도인지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의 대상이 얘예요. 얘. 요 조그만 토지. 요거가 이렇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사업이 되네만에 하는 것 동안 이 토지 주인이 건축물도 세우고 뭐 이제 도시계획 시설 선이 바뀌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얘는 원래부터 대지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동네에 이런 예쁜 네모 반듯한 토지가 100원이라면 얘는 3분의 1밖에 못 준다. 33원밖에 보상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다. 이제 토지 주인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 봐라. 여기는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만 보세요. 잠깐 보세요. 주장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대상 토지예요. 대상 토지는 시동 10번지 건축 허가 이전까지는 상업 나지였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은 앞에 통행할 수 있도록 아시죠? 감관법 다 하셨잖아요. 도로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필되었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때가 이제 도면인 거죠. 이런 상태에 있어서 요거를 사실상 사도로 보냐 예정 공도로 보냐 그게 논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상 사도일 때 이 사업 시행자 마음에 빙의해서 한번 써주고 또 이제 예정 공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피수용자의 입장에 이제 빙의해서 유리한 법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무랑 법규랑 같이 이제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건 아니고 X는 조합이에요. X는 정비사업 조합이고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A 토지, B 토지는 다 지목 대지래요. 근데 보세요. A 토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가 아닌데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왔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건축허가 나면서 잘렸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도로로 이용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B 토지는 임차인이 뭐 거주하고 있고 분양 신청하지 않았고 뭐 있다. 이건 이제 행정법 내용이었고 이걸 보시면은 칙 26조 1항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 요건을 설명해라. 그리고 사실상 사도로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라.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억지로 연관지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잘해야 법규도 잘하고 법규에서 개념을 잘 세워 놓으셔야 자, 실무 이거 보세요. 계산하는 문제 있나요? 계산하는 문제가 있나요? 계산기 두드릴 게 있나요? 계산기 두드릴 게 없어요. 네, 계산기 두드릴 게 없습니다. 불특정인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지 왔다고 했을 때에서 쓰고 그렇지 않고 예전공도 부지였다고 했을 때 감가에서는 안 된다. 감가에서 보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쓰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이제 보상 평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법규에서도 판단여지라고 많이들 하시죠? 판단여지. 판단은 많아요. 우린 가격의 판사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그냥 일반 평가에서도 표준지를 뭘 골라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제 보상 쪽으로 왔을 때는 그 토지의 이제 과거부터 보상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온 그 전후 사실을 다 알아야 하고 그 전후 사실 그 때마다 또 어떤 상태였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해당 사업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거라고 보는지 아니라고 보는지 결국 이거 하나로 갈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저 아까 31의 기출도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잘린 거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건축 도로를 내려고 자른 게 아니라 여기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때문에 철도 사업 때문에 잘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당해 사업 때문이 아니다. 네가 건축허가 내면서 구청에 허가 받으려고 사실상 사도를 한 거 아니냐. 당해 사업에 따른 가치 변동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요거는 법규랑 판례랑 같이 공부하세요. 판례가 법규를 외워야 할 판례가 나 법규 좀 어렵다 잘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판례를 자기 목소리로 녹음해서 뒤에다 때려 박고 그냥 판례만 쓰고 와도 50점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산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법규를 잘 못했어요. 그게 리걸 마인드가 없나 봐요. 법규가 민법도 안 됐고 감감법은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감감법은 이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어렵다. 법규도 이제 생동차 때 하나도 모르죠. 기본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판례 보고 예시답안 보고 아 이런 스토리군 억울하겠다. 막 사업 시행자 짜증나겠다. 이렇게만 보고 판례를 중요하다고 찝어준 판례를 다 좀 대충 눈에 많이 바르고 들어가서 무지성 판례만 발랐어요. 생동차 때 50점이 나왔어요. 50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붙을 때 55점 나왔나? 1년 공부했는데도 5점밖에 안 올랐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의 논리와 법조문과 근거를 썼다고도 생각했는데 더 정치하게, 더 첨예하게 더 잘 썼어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실무하시면서 항상 이 불법 형질 변경 문제를 실무를 푸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고 틀리건 맞건 예시답안을 볼 거 아니에요? 보고 이제 여기다가 불법 형질 변경에다가 판례 이렇게 써놓고 판례 키워드 3개 정도는 써실 줄 알아야 돼. 내가 오늘 무허가 건축물 문제를 풀었어요. 실무 20점짜리. 틀리거나 맞았어. 예시답안 봤어. 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했어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판례 한 2개, 3개 있거든요. 그게 키워드가 3개 나오던가 그 판례의 스토리가 기억이 나던가 하여튼 간에 판례에 대해서 생각이 나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당연히 판례 쓰는 거고요. 그쵸? 여기서도 이용사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검토하라 했으니까 판례도 법조문이나 알죠? 조항을 가지고 판례를 서술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판례를 쓰는 겁니다. 실무 보상 문제에서도 판례를 한 줄, 2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상을 공부할 때는 판례를 같이 공부해라.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보상은 이해가 좀 어렵다. 이해가 좀 어렵다. 이런 거는 쉽습니다. 건축물, 지작물 보상, 일부 편입, 잔여 건축물.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기본서 그냥 한두 번 딱 보고 안 봐도 돼요. 기본서를 막 3번, 3회독했네, 4회독했네 이런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강하게 말하자면. 정말이에요. 법규나 이론은 기본서를 많이 읽으셔야죠. 머리 인풋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실무는 기본서를 읽는다고 인풋이 되는 게 아니라 실무는 풀어보고, 틀려보고, 복기하고 이래야지 인풋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법조문 한번 보고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풀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풀 때 제가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만약에 이게 보상 문제다. 하면은 여기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포스트잇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예. 포스트잇 정도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내가 미지급 용지라고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나는 미지급 용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틀렸다. 포스트잇 적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넘어가요. 넘어가고 그냥 미지급 용지 판례 법규 가서 공부나 하세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돌아와서 미지급 용지 다른 문제, 사실상사도 다른 문제 또 풀어보세요. 그러면 또 헷갈려서 스터디원들끼리 또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스터디원들끼리 이러쿵 저러쿵 할 때 여러분이 과거에 푸셨던 그 이제 문제집을 다시 꺼내서 포스트잇을 봐보셔라. 오답노트 따로 만들지 마세요. 봐보셔라. 그러면 이 바보들 약간 이러면서 이 애송이들 그게 아닌데 이러면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보상은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제일 추천드려요. 뭐 제가 이제 수험 기간도 길지도 않고 수험생들하고 이제 학원에 나와서 공부를 해본 것도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코로나 세대랍니다. 코로나 세대. 코로나 세대라서 저는 연수원도 동기들 친구들도 많이 없어요. 온라인 연수를 해가지고 건대 가서 술 마시고 막 이런다던데 그런 것도 못했어. 그래서 아무튼 수험생 때도 온라인으로만 풀고 이제 인증하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서 카톡으로 텍스트로 설명을 하면 더 몰라. 그쵸? 구두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수험생들끼리 하면은 모릅니다. 그냥 점수 올리고 그냥 이건 나의 루틴이다라고 도구로서만 활용을 하고 보상을 공부할 때는 항상 뭐 A4 용지도 좋고 포스트잇도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많이 쌓아 두셔라. 자, 보상 감정평가에서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배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보상이 뭡니까? 보상 사업이 재개발 한번 하면 10년, 20년 걸리는 거 그냥 뭐 일반적이죠? 그쵸? 하다못해 그냥 뭐 공원 사업, 뭐 도로 내는 사업만 해도 5년씩, 3년씩 걸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보상 보상할 거야. 이게 시행 공고죠. 그쵸? 강간법 다 배웠죠? 그 다음에 뭐 의견 수렴하는 사업도 있죠. 주민 공람 공고 내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인정 전에 협의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이 나고 나서 협의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보상을 이때 받냐, 이때 받냐. 그리고 당해 사업에 따른 그 개발 이익이 이 주민 공람 공고로부터 이때 넘어갈 때로 판단해야 되냐. 또 어떤 사업은 시행 공고로부터 공람 공고일까지 판단을 해야 되냐. 다 법마다 사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해놓으셔야 되고 표로도 많이 그리시고 이제 이거는 제가 법조문을 표로 그냥 도식화 해놓은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저는 일단 안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뭐 나뭇가지를 그리시든 표를 그리시든 뭐 글자로 예쁘게 정리를 하시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뭔지 아직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보상 사업은 일단 사업 시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무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지문이 길다. 그리고 언제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정당 보상인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주세요. 언제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인위적으로 낮다고 봐서 소급해서 이때로 기준으로 평가하냐? 아니다. 당해 사업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사업 때문에 얘도 같이 올라간 거다. 이때는 사업이 보류 중이었다.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의 시세대로 보상하는 게 맞다. 다 이런 거예요. 계속. 미불 용지, 미지급 용지도 똑같아요.
80년대에 사업을 하다가 그걸 사업 시행을 하다가 돈을 안 주고 매수한 상태로 20, 30년이 지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와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기준으로 보상을 했어야 하는 건지, 그 계속 시점에 따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령은 뭔지 아시죠? 시행령. 우리 토지보상법, 칙, 령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잘 아셔야 되고, 보통 이제 교재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조문만 이렇게 딸막하게 이렇게 잘라서 단락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보지 마시고, 이거 볼 때 법정 가서 펴서 이게 법전에 어디 위에 위치해 있는지 앞뒤 조문도 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야지 안 헷갈려요. 자, 보세요. 토지보상법은 이제 뭐 앞에는 행정법적인 내용이에요. 토지보상법인데 이제 진도로 시험 범위로 치자면 행정법 시험 범위고, 이제 여기서부터 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각을 잡고 암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실무 법규가 이제 시작이 된다. 손실보상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현계 일상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사업시행 사전에 보상하고 현금으로 보상하고 뭐 이런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령으로 이어지고 뭐 칙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응. 70조. 여기있다. 여기.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이제 이거부터 시작이거든요.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기본서도 얘부터 취득하는 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토지. 이렇게 가거든요. 협의나 재결에 의해. 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재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는 무슨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부공법에 의한 이제 공시지가로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건 당연한 거지.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 그 토지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해당 공익사업으로 투기가 일어나서 가격이 뻥튀기 되지 않았는지, 그런 걸 아니하는 지역에 이제 그걸로 하고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상황 고려한다. 사업 인정 전 협의에 따른 거, 사업 인정 후 협의에 따른 거. 야, 전후 상관없이 이 사업 때문에 변동되었으면 이렇게 해라. 말이 길어요. 이렇게 해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많아서 모르겠네. 잠깐만. 하나씩 지우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시행령에. 여기 보세요. 법 70조 3항 4항 우리가 방금 본 거죠. 그러니까 법 70조 3항 4항 5항은 령 38조의 1항 짝꿍이다. 이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취득하는 토지 이 70조는 헌재 23조 3항의 논의랑도 이어진다고 제가 써놨네요. 그쵸? 헌재 23조 3항 정당보상이랑도 이어지는 거고, 여기 있네, 여기. 70조 5항은 시행령 38조의 2하고 짝꿍이다. 이렇게 짝꿍 지어서 나와야 돼요, 대답이. 그런 거를 공부를 먼저 하시고 문제에 들어가셔라. 제가 일반 평가는 문제부터 해보자인데, 이제 보상하고 공적 목적 평가는 그 법 내용을 이해를 하고 푸세요. 법 내용을 이해를 하고 푸셔야지, 그냥 풀어보자. 안 돼요,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 보상하고 이제 딱 기본서 책을 딱 폈어. 그러면은 요것만 이렇게 딱 잘라서 교재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시 법전을 펴서 위아래를 봐. 위에 아래에 또 연관되는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자녀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또 자녀지 문제에 딱 얘만 나와. 또 해설에도 또 얘만 나와요. 근데 딱 이제 펴서 봐서 뒤에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툭툭툭 끊어서 공부하면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야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외울 때 같이 연계해서 같이 외우셔라. 저는 그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보상은 혼자 공부하고 계속 다 혼자 공부하라고 하는데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혼자서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법조문을 찾아보고 예시 답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보상을 조금 어제 보상을 조금 한번 볼게요 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져오고 와도 가져고 올 수 없었어요. 보상은 못해도 한 10시간은 이제 이론이나 이제 법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최소 10시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 공부는 이렇게 시작하시라. 보통 이제 보상을 이 학원 강사를 들었다가 또 저 학원 강사 것만 보상을 듣고 막 이래요.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쵸? 네. 보상이 어려우니까 계속 막 보상 특강 들으러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상을 법규랑 같이 공부할 때 법규랑 같이 이론을 쫙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손으로 푸는 문제를 들어가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3방식 일반 평가를 더 열심히 하시자. 네, 그게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법전은 이제 법전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틀리면 또 법전 보고 계속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법전이 무겁고 두껍고 쫙 안 펴져서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찌됐건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좀 그거를 많이 하셔라. 됐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오답을 정리할 때 좀 이렇게 해보셔라. 오답을 정리할 때. 오답을 정리할 때 좀 구조를 짜서 한 번에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여기 이렇게 하면은 사업 시행자일 때 사실상 사도인데 사실상 사도의 요건 쫙 써보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예정 공도인데 예정 공도에 그거 쫙 써보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대치돼가지고 이 문제의 논점이 만들어진 건지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전 사시면 토지 보상 손실 평가 지침도 있어요. 법령칙 말고 지침도 있거든요. 지침에도 법령칙에 대한 중복된 내용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단서 조항을 달면서 이것 때문에 이거였어 하는 게 또 있거든요. 법령칙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 손실보상 지침까지 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보시는 거고. 그래서 법전은 어느 걸 사도 상관없으시니까 법전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도 이게 형광펜 색깔이 좀 다 다르잖아요. 이거 그렇게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한 거는 좀 제목, 밑에 거는 그 내용,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행정법도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법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서브를 내가 만들어서 다시 써볼까 하고 한 3일 썼다가 때려쳤어요. 이거 그냥 내가 내가 출판사 사장이 된 줄 알았어. 출판사 사장은 이렇게 쓰지도 않지. 출판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형광펜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발라버려라 라고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거니까 진한 색, 연한 색,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판례는 전 파란색. 판례는 파란색 형광펜. 이게 다 판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봐, 판례. 이것도 다 판례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색깔로 좀 시각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게 시간이 되게 단축돼요. 뭐 법규 서브노트 막 합격 작고 구하고 싶네 어쩌네 뭐 공유 될까요 안 될까요? 저 하등 쓸모없는 짓이에요. 내가 서브노트 만들지 않는 이상 와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리한 거 줄임말 들어가고 이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고 구하는 시간, 구해서 보려고 이해하는 시간 다 아까우니까 내가 그냥 현관펜 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보던가 내가 종이를 사가지고 내가 정리를 해보던가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실무 공부할 때도 산식이 외워지는 거가 되고 법규 공부할 때는 법조문 암기, 판례 이제 연관 생각하기, 판례 생각해내기 이런 게 훈련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볼 때는 좀 이렇게 구조화 시켜서 보고 옆에도 제가 써놨죠. 행정대 집행 특례랑 이어질 수 있는 논점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짝꿍 논점, 짝꿍 조문 이런 것도 좀 잘 챙기셔라. 짝꿍 논문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그래서 보상을 맨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3방식에 대한 그 보상도 3방식이에요, 결국. 3방식 평가 논리에 대한 그 마인드가 확실하게 갖춰졌을 때 그때 이제 법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때 정당 보상 논리로 넘어가야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일반 평가에서 이 표준지를 왜 고르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완벽하게 안 됐는데 가서 보상 문제를 막 풀어본다? 그러면은 진짜 계속 오래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상은 조금 마음이 급해도 최대한 나중으로 미뤄대요. 그러니까 너무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3방식이나 일반 평가, 기업가치 무형자산, 하다못해 공적 평가까지 해서 내가 좀 이거 이제 좀 할만하겠다, 이제 좀 알겠다 하면은 그때 이제 보상 내용, 이론 내용, 법적인 내용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겠고 이제 제가 NPB IR 날 할 거고 이거 계산기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이런 문제처럼 이거 가지고 표준편차를 이렇게 중학생도 아니고 표준편차 고등학생 때 배우나? 그 하라고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해볼 줄은 아셔야 한다. 해볼 줄은 아셔야 하고 NPB를 이 계산기에 타이핑해서 넣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1회 해도 그런 표 테이블 한 예시답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31회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인가 답안지에 그 현금 흐름 테이블을 한 3개인가 4개 그렸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산기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물론 뭐 숫자도 작고 뭐 5년 차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하나하나 평가해서 하겠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엑셀처럼 여기 넣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설정 다 하셨죠? 어떻게 설정하시는 건지. 여기 보시면은 1번 여기 딱 메인 메뉴 들어가서 노란색 이거 버튼 누르고 셋업 누르면은 이 계산기에 나올 때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는 게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어떻게 표현할 거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설정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든 우리 시험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소수점 5자리 고정하는 거 딱 그것만 설정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TVM 들어가가지고 NPB하고 IR를 검토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NPB IR은 기출도 됐었고 하니까 간단한 문제로 한번 논점만 잡고 가볼게요. 투자 타당성에 대한 이제 자문을 의뢰받았고 그러니까 투자 사업이 2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시투자액 보니까 투자액 같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합산한 그 예상 현금 흐름도 150으로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각각 결정해라. 그리고 회수기간법이라고 투자 타당성을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NPB도 있고 IRR도 있고 또 뭐냐 회수기간법도 있고 또 뭐도 있죠? 회계적 이익률법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회수기간법은 그냥 간단하게 돈 넣은 거 언제 회수할 수 있냐. 얘는 100 넣은 거 이제 회수기간은 투자 금액의 1.15배. 1.15배. 그러니까 150이죠. 150을 언제 회수할 수 있냐? 얘 5년. 얘도 5년. 똑같이 5년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회수기간법에 의해서는 두 사업은 위험이나 수익률이 똑같은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NPV IRR로 좀 더 고급지게 한번 깔롱지게 보자 그런 거죠. 일단 NPV는 뭐죠? NPV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산을 네팅을 해서 넷이죠. 넷 프레젠트 밸류죠. 네팅을 하는 거고 IRR은 똑같은 현금, 똑같은 사업, 똑같은 구조인데 우리 임원진들이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이 있어. 우리 임원진들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 우리 주주들이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어. 기대 수익률이 있어. 시장 수익률보다는 커야 돼. 이게 말이 어려워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시장 수익률. 문제마다 다 같은 말일 수도 있고 구분해서 풀어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구 수익률이 뭐 7% 됐으면 좋겠고 우리 회장님은 야 9%는 넘어야 하지 않겠냐. 그냥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 망해갈 것 같고 시장 이자율만 넘으면 이건 대박인데 그냥 5%만 넘어도 되지 하는 게 이제 요구 수익률이고 이 투자하는 결국 그래서 이 돈 넣고 앞으로의 금리가 변동이 할 건데 그때 나는 몇 %의 수익률을 가지는 걸까? 이 금리가 변동을 할 때 손실이 나지 않고 0 이상 NPV가 0 이상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수익률이 뭘까? 이 투자 안의 수익률이. 그래서 그거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죠. 얘는 내부 수익률이고 NPV를 0 그러니까 손실을 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이제 수익률을 찾는 거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같은 투자안 안에서. 내부 수익률이 그래서 한 11% 나왔어. 그러면은 다 같이 가자. 우리 전사적인 목표는 이 투자 사업이다. 이런 거고. 애매하게 6%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투자 기법을 하던가 이제 다른 분석을 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7%로 정해놨다. 내부 수익률 6% 나왔다. 이 투자안은 폐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우리 실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딱 이 정도고. 근데 왜 뭐 이런 게 나오냐? 이거는 뭐 사업이니까 부동산 이제 사업이겠죠.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이 어려운 이유가 부동산이랑 금융이랑 합쳐져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성 부동산도 어떤 사업과 어떤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내가 1억 투자했는데 여기서 1년 연간 임대료가 얼마가 나올 거고 한 5년 동안 얼마가 나올 건데 근데 이거를 내가 평가했을 때 내가 손실 보지 않을 만큼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그래서 이 투자액보다 이게 크면은 이제 투자하는 거고 NPV가 양수가 나오면 NPV가 음수가 나오면 투자를 안 하는 거다. 근데 NPV가 음수가 나오는데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IRR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은 이제 현금 흐름이 이렇게 규칙적이지가 않고 불규칙적인 거죠. 불규칙적인 거. 그런 사업일 경우에 이제 NPV는 음수지만 손실은 나지만 이제 요구 수익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다.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얘기가 났냐? 수익성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그 현금 흐름을 좀 아셔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거 제가 답안은 안 드렸는데 왜 안 드렸냐면 그냥 여기다 답 쓰면 돼서 너무 쉬워서 네, 볼게요. 기초에 100원 투자하고 이렇게 나오고 자, 각 사업에 대한 할인율을 결정을 하래요. 할인율은 기준금리, 현재 기준금리에 위험도를 가산을 하래요. 이거 스프레드라고 하죠. 우리가 A하고 B 사업에 투자를 할 건데
호황이 될 확률, 지금이랑 똑같은 확률, 불황이 될 확률이 있다. 이런 그 위험 민감도를 현재 은행에서 발표한, 국가에서 발표한 기준금리에 더해서 이 투자안을 평가를 해보자. 그때 NPV가 양수면 투자하자.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차년도 수익률의 변동성,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현재 기준금리 3%에 가산을 해라. 자, 표준 편차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요 평균치에다가 얘랑 차이 제곱 곱하기 얘. 얘랑 차이 제곱 곱하기 얘. 30에서 32 빼고 제곱 곱하기 30%. 그쵸? 더하기 30에서 30 빼고 더하기 28에서 30 빼고 제곱 30%. 요렇게 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한 줄 한 줄 싹 다 때려가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TVM, MPV, IRR 넣는 그 리스트 아시죠? 리스트. 이 리스트에다가도 요거를 그대로 넣어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다 쓰셔도 되고, 이제 우리가 계산기 열어보면은 엑셀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A안 32, 30, 28, 35, 30, 25. 그 다음에 30%니까 0.3, 0.4, 0.3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이 F1, F2, F3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와요. 여기 툴 보면은 모르겠으면은 끝나고 나와서 보시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쭉 구할 수도 있지만 표로도 구할 수가 있다. NPV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계산기에 다 때려서 할 수도 있지만 표로도 할 수 있다. 둘 다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아니면 숫자가 좀 복잡하고 막 0.25 막 337 뭐 이렇게 나오면은 테이블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테이블이 더 유리하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문제 좀 숫자 더럽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 구하면 A는 1.55%가 나옵니다. 표준 편차 A는 1.55%, B는 얼마 나오냐면은 3.88%.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에 이걸 더하라고 했죠. 기준금리가 현재 3%라고 했으니까 4.55%가 이제 투자한 A의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은 R로 많이 쓰죠. 레이트, R로 많이 써요. R. 얘도 7.88%. 현금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얘는 4%, 거의 5%로만 할인을 해서 땡겨오고, 얘는 좀 약간 무슨 로또도 아니고 이상하다. 얘는 좀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한 8% 맞나요? 7.88%로 땡겨보자. 그거예요. 그거예요. 왜 그래요? 이씩 차이 나죠. 이씩 차이 나죠. 5. 이게 더 큰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좀 같은 숫자만 보면 같은 건데 B는 좀 변동성이 크다. 얘는 잔잔하니 괜찮다. 얘가 그래서 할인율이 낮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사업의 NPV와 IRR을 이제 검토를 해보자면은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넣으시고 그대로 35번씩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 그냥 해요. 바로 이거 다 지우고 하지 말고 여기다 또 똑같이 해요. 100 넣고 30 넣고 비우고 120. 그리고 이제 뒤로 화면으로 나가서 이제 NPV 리스트 1에 대해서 NPV를 누르는 방법이 대안이 있고, 이렇게 누르면 NPV 얼마 이렇게 나오고, 요 리스트를 이제 B안에 대해서 구할 거면 요 리스트를 이제 2번으로 바꿔주셔야 돼. 2번으로 바꿔주시고 NPV B가 나올 수 있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화면 보면은 캐시 플로우 있고 이렇게 I 인터레스트 있고 그 밑에 리스트 캐시 리스트 1, 리스트 2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캐시 리스트 1, 리스트 2, 리스트 3을 넣어서 컴퓨터처럼 똑같이 NPV 딱 누르면은 NPV 1, NPV 2 이렇게 나옵니다. IRR도 똑같아요. IRR도 이거 그대로 냅둬요. 그대로 냅두고 NPV 바로 옆에 요게 있어요. IRR 버튼이 있어요. IRR 버튼을 누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1 누르고 IRR, 리스트 2 누르고 IRR 눌러야지 A, B 이렇게 각각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요 정도가 이제 NPV IRR의 기초 문제고, 조금 더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회수기간은 같지만, 회수기간법으로 했을 때 타당성은 같지만, 얘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변동성이 더 작기 때문에, 할인율에서 차이가 나고, IRR 한번 구해보세요. IRR 구해가지고, NPV가 더 큰 투자안, 그리고 NPV가 뭐라고 해놨죠? NPVA 한번 구해보시고 NPVB 한번 구해보시고. 지금 계산기 있으세요?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A가 할인율이 4.55%죠. 4.55. 그러면 NPV 얼마 나옵니까? 31.516 나오시나요? 천천히 해보세요. 나 아예 할 줄 모른다. 그럼 제가 가서 지금 봐드릴게요. 계산기 있으나 할 줄 모른다. 모르세요? 다들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네. 문제는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보시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넣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 5분만 쉬었다가 빨리 다음 거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네. 상담도 있고 하니까 5분만 쉴게요. 네. 계산기 해본 거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NPV A 구하면은 얼마 정도 나왔었죠? 31.52 나왔었죠? 그리고 NPV B는 마이너스 75.98. 맞나요? 네, 그쵸? 그리고 IRR이 A가 15.24%. B가 얼토당토는 마이너스 21.4%. 그쵸?
똑같이 마지막에 가서 150원 해소할 수 있는데 얘의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리고 할인율이 얼마였죠? 할인율이 얘가 4.55%, 그쵸? 얘가 7.88%.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 자, 요게 이제 부풀려져가지고 31회 1번 같은 문제로 되는 거예요. 31회.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 위에다가 31회 1번. 31회 1번.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아니지만 제가 첫날에 나눠드렸던 24회 1번. 24회 1번. 죄송해요. 30회 3번이구나. 죄송해요. 30회 3번. 30회 3번. 제가 나눠드린 논점표 있잖아요. 11개년 논점표. 거기 보시면 MPB 30회 3번에 제가 적어놨어요. 또 있네. 27회 1번. 오늘 그래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고 한번 해보셨으니까 집에 가서 27회, 30회, 24회 한번 보세요. 풀지 마세요. 어차피 풀면은 어렵고 못 푸니까 MPB 파트만 문제 보고 답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이제 MPB IRR 공부하고 나서 또 기출문제 보세요. 27회, 30회 또 보세요. 또 보고 그때는 한번 풀어보세요. 그때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골프장 제가 첫날에 나눠드린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첫날에 나눠드린 거라서 없으시면은 화면으로 그냥 같이 보셔도 돼요. 문제를 풀 건 아니고 논점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자, 토지 소유자인 갑은 개발업체 을과 계약을 맺었다. 1번 문제예요. 이제 개발하는 을 법인이 A 법인의 토지를 임차를 해서 이제 27홀 골프장으로 개발을 할 거래요. 인허가 비용은 갑이 내준대요. 근데 개발하는 비용은 을 법인으로 하래요. 자, 보세요. 준공일로부터 연간 토지 임대료 10억 원을 매년 초 지급하면 현금 흐름 나온 거죠? 현금 흐름 나온 거예요. 연간 2%씩 상승하여 지급한다. 운영 비용은 을로 한다. 계약기간, 현금 흐름 기간은 10년이고 만료일에 갑법인에게 모든 골프장 시설을 돌려준다. 그치만 을법인이 그래도 손해보지 않는 게 갑법인이 개발 비용을 보전을 해준다. 30%를. 자, 그럼 여기서 이거는 갑은 여기서 돈 나가는 거고, 그쵸? 을은 보전받으니까 돈 들어오는 거고, 그쵸? 얘도 갑은 돈 들어오는 거고, 을은 돈 나가는 거고, 그쵸? 네. 이것도 갑은 돈 나가는 거고, 을도 이거 돈 나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대칭이 없어요, 그쵸? 갑이 나가면 끝이고, 을이 돈 나가면 끝이에요. 자, 벌써 이제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 거구나. 이제 손익을 따져야 하는구나. 이제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평가였고, 제가 토지 평가 방법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알려드렸으니까 같이 그냥 문제지 구경하는 거죠. 문제지 구경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수지가 돈이 들어오고 캐시 인플로우, 아웃플로우가 있는 이 각각 두 법인은 결국 투자를 하는 거니까 MPB법으로 투자안이 양수가 나오냐. MPB의 좋은 점은 절대량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MPB A는 31 나왔고 MPB B는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당연히 A 가는 거죠. 그쵸? 근데 IRR이 어떤 1번 투자하는 IRR이 5%고 2번 투자하는 IRR이 8%예요. 뭘 투자하는 거예요? 몰라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달라요. 그때 문제지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따라. 자, 이게 다 토지 목록인 거예요. 이렇게 토지 목록이 나와요. 기출문제에. 우리가 맨날 보던 대로 안 나왔죠?
이렇게도 나와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갑 소유계 1521, 250이에요. 1521, 250. 다 갑 소유 거다. 승인 면적은 145제곱미터다. 이제 승인이 140 하고 나머지는 뭐라 그러냐면 제외지라고 해요. 골프장 이제 사업 승인을 할 때 골프장으로서 허가받는 게 있고 이제 자연림으로서 냅두는 제외지가 있죠. 근데 나머지 제외지는 또 100-2번지 얘의 일부래요. 얘의 일부. 자연림 상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대요. 여기는 전, 답, 임야. 여기서 전은 전끼리 더해서 쓰시고 답은 답끼리 더해서 쓰시고 임야 그 다음에 임야는 여기서 더하지 말고 여기서 이 둘을 빼세요. 여기서 이 둘을 빼세요. 여기서 둘을 빼고 그 다음에 얘 나오죠. 얘하고 얼마가 돼야 돼? 얼마가 돼야 돼요? 이 150.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 면적 사정하는 것도 이거는 논점이었어요. 면적 사정. 애초에 이제 면적 사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외지가 그래서 아마 71250일 거예요. 71250. 전이 10700. 답이 6050. 나머지 임야.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임야가 둘로 쪼개지죠? 왜냐면 임야 중에는 사업이 승인된 임야도 있는 거고 제외된 임야도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던 익숙한 자료가 나와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 골프장은 특수 용도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으로서의 표준지가 공시가 됩니다. 골프장으로서의 표준지가 공시가 돼요. 골프장. 이거 고르는 거예요. 골프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골프장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액은 이제 이거 골랐으면은 다음 뭐 비교하고 그 밖에 요인하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자료고 이것도 개별 요인 비교 자료고 소지 상태로서의 본건. 소지 상태로서의 본건은 일련 번호 2, 4와 비교 시 지목별로 대체로 유사하다. 요거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전은 표준지 대비 1.03, 답은 표준지 대비 1.02, 본건 임야는 표준지 대비 1.01씩 각각 우세한다. 왜냐면 우리가 지목별로 표준지를 3개, 4개 고른 게 아니라 하나 골랐잖아요. 하나 가지고 하나 가지고 답, 하나 가지고 임야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골프장은 골프장 하는 거고 전 답은 뭐였어요? 1년 번호 2, 4와 비교 시 대체로 유사하나 전은 선정한 표준지 대비 3%, 답은 선정한 표준지 대비 2%. 그러니까 소지 상태니까. 그쵸? 소지 상태로서의 본건은 전, 답, 임야가 각각 표준지를 소지 상태일 때 따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갑한테. 그때는 골프장으로서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 표준지 1 다 골라지는 거예요. 1, 2, 3, 4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기타 요인 보정. 옛날에는 기타 요인 보정이었는데 이제 그 밖의 요인 보정. 재비용. 인허가 관련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었죠? 인허가 관련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그랬어요. 갑한테 얘는 돈 나가는 거예요. 갑이 부담한다 했어요. 개발 공사 비용은 을이 돈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을이 돈 나가는 거. 그쵸? 이거는 9홀 기준으로 20억 원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본건은 27홀이니까 연간 6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얘도 일정 성장하고 그러나 시장의 수요 공급을 예측하여 보면 연간 9홀 기준 22억 원이 한계점이다. 우리가 매년 초 이제 지급을 할 건데 10년 동안 임대를 해서 이 땅이 10년 동안 지가가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골프장도 지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매년 영업이익이 1%씩 오른다고 했는데 1%씩 10년 상승하면은 20억이 1%씩 10년 상승하면 22억 얼마가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흐름 할 때 기말 복귀가액, 기출 복귀가액 하죠. 그때 이제 엑시트 할 때 최대치로 봐도 22억 원이 한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22억은 요 10년째의 22억을 말하는 거예요. 10년째 22억. 그래서 산식을 이 10년치 현금흐름 구할 때 60억 곱하기 1.01에 10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줄게 22억 요렇게 해라.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내용.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건물은 고려하지 않고 토지만 평가하는 거고,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긴 하지만 실무 기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을 평가할 때는 클럽하우스 등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지작물은 빼고 골프장만 평가한다 라고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허가 및 개발에 관한 재비용은 준공일에 투입된 거. 그쵸? 또 시점 나왔죠. 시점 나오면 무조건 캐시플로우. 그쵸? 영업이익의 발생 시점은 이제 그 매년 1%씩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매년 초에 발생한다. 영업이익은 을의 현금 유입액인 거고, 을의 현금 유입액. 타인 자본은 고려하지 않고 할인할 때, 영업이익 할인할 때 7%로 해라. 그리고 기말 복귀액 산정 시 영업이익과 골프장 가치에 적용할 환원율은 연 8%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보통 11년 차 때에 현금흐름 하나 구해서 요렇게 환원을 하잖아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 시점에서의 그 환원가액, 그 물건가액을 추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기말 복귀가액을 두 가지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권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의 향후 10년 후 예상 상승률은 10% 정도이다. 그러니까 지가도 1년에 1%씩 오르고 영업이익도 1년에 1%씩 오른다. 그러니 20억이 이제 22억이 되는 게 한계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답안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면적 사정하는 내용인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죠. 수익환원법. 골프장을 평가할 거예요. 골프장을 평가할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 공시지가 기준법, 그쵸? 그 다음에 원가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이렇게 목차된 거예요. 보세요. 골프장 부분 평가할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위계가 같은 거죠.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지를 보고 골프장 목차는 저렇게 세 개. 이렇게 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10년 동안 상승하는 거니까 요거 해서 60억 해가지고 438억 영업이익 현가 쫙 땡겨오면은 438억이다. 그리고 기말 복귀가의 현가 요거는 자, 요때에 이걸 다 끌고 왔을 때 438억인 거고, 마지막에 되돌려주는 그 부동산 전체로서의 가액은 공시지가도 1년에 1%씩 오르니까 22억을 그냥 기말 복귀가액으로 한다. 그 내용인 거예요. 뭐 그게 심오한 건 없어요. 여기다가 또 10일 구해가지고 여기 또 해서 이렇게 8%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22억으로 내가 줄 테니까 이걸 환원해서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419억 전부 다 더하면은 골프장은 수익가액일 때는 857억이다. 자,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법을 했을 때는 얼마 나왔는지 볼까요? 공시지가법을 했을 때는 739억. 원가법을 했을 때는 672억.
데가 없네. 이거 수익가액.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는 739억. 원가법으로 했을 때는 672억. 수익환원법으로 했을 때가 제일 비싸죠? 수익환원법으로 했을 때 제일 비싸.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결정하실 거예요? 가격은 하나로 결정해 주셔야 돼요. 자, 결정, 목차 잡고 적산가액은 공급자 중심의 코스트다. 비용 원가 개념이라서 골프장은 수익성 부동산인데 원가로 하는 거는 객관성이 결여된다. 수익가액 등은 건물과 결합해서 이제 발생하는 그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토지 그 본래의 가치는 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공시법 21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4조 해가지고 공시지가 기준가액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739억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니다. 나는 이거 두 개 제끼고 나는 어쨌든 수익성 부동산이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아무리 시가를 반영한다고 해도 공시지가 기준법이기 때문에 본질이 수익성 부동산인 얘한테 70% 가중치 주고 얘한테 3% 가중치 줘서 그렇게 결정한다 라고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다른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화살표 따라와 보세요. 다른 숫자 여기 연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 숫자 또 달라지겠죠? 그럼 이 숫자 여기 달라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살표 해놓은 거예요. 아니다. 나 이거 반반 평균한다. 하셔도 돼요. 하셔서 반반 평균한 금액 쓰세요. 딱 800 얼마 나오겠다. 그쵸? 800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다 이제 숫자 흐름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푸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치고 나와서, 야, 골프장 그거 얼마 나왔어? 800억? 700억? 600억? 하등 쓸모없다. 이거를 맞아도 이거에서 다 삑살이 나면은 점수 없다. 그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기 쓸 때 자신감 없잖아요. 솔직히. 그쵸? 자신감 없잖아. 자신감 없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집에서 혼자 써보세요. 과감하게. 4줄, 5줄 꽉 채워서 써보세요. 아니다. 나는 감칙 12조 시상가액 그거에 의해서 나는 이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타당성을 평가하는 거이기 때문에 시상가액 조정을 난 할 거다. 평균으로 할 거다. 가중치를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가중치 둬서 계산 쫙 한번 해보시고 답안지를 그냥 한 번, 두 번 다른 타입으로 한 2가지 버전으로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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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들어가요. 네. 점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막 너무 차이가 나는 크게 났다. 나는 뭐 600으로 했다. 나는 800으로 했다. 하셔도 물론 채점자가 정해둔 이제 정답이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10점이고 가중치 두면은 그건 10점이고 공식 5대5로 하면은 그건 9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신 이렇게 논리가 맞으면은 다 점수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업 승인받은 부분은 739억이고 임야 그냥 자연임 상태의 부분은 10억이다. 어떻게 구했어요? 원가법 할 때 임야를 구했어요. 우리가 고단가예요. 고단가. 원가법 할 때 임야. 그래서 이게 답안지 쓰다 보면은 원가법을 빼먹었잖아요. 답안지 쓰다 보면 찝찝해. 이상하다. 145제곱미터의 값밖에 안 나오네. 이상하다. 제외지 면적 내가 왜 안 나오지? 원가법 목차 안 잡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외지랑 사업승인 면적을 나눈다. 사업승인 면적은 공시지기준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있다. 이 셋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 결정하는 방법은 내가 논리를 잘 써서 결정을 짓는다. 결정을 짓고 NPV 할 때 잘 따라간다. 결정한 값으로. 그래서 이제 NPV 검토하는 거죠. 갑법인부터 하는 거예요. 현금 돈 들어오는 거. 을한테 임차해줬으니까 10년 동안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개발돼서 운영된 것도 내 거. 골프장 가격 결정한 거. 10% 오른 거. 그거예요. 10% 오른 거 평가한 거. 10년 쫙 평가한 거. 그래서 난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
현금 유출은 소지 가격, 그리고 인허가 비용도 가비한다고 했고, 을한테 보전도 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만큼이다. 네팅 해보면은 132억이 NPV다. 나한테 떨어지는 건 132억. 이제 을도 해봐야겠죠. 을도 영업을 하면서 영업 매출이 들어올 거 아니야. 영업이익이. 그거를 이제 438억. 어디서 있었냐? 우리 아까 수익환원법 할 때. 수익환원법 할 때, 그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 요거. 영업이익 현가. 그러니까 이거는 NPV를 다 지금 현가로 기준시점을 땡겨서 한 거죠. 438억. 그리고 기말에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최초 개발 비용 30% 더해갖고 플러스 이만큼이고, 돈 나가는 거는 개발비하고 임대료 나가는 거. 그래서 NPV 해보면은 67억이다. 얘는 왜 이렇게 적어? 그쵸? 얘는 67억. 얘는 132억. 그쵸? 그래서 이거를 목차를 이제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 연습지에 표부터 그리고 하세요. 표부터. 여기다가 아무리 제가 갑 마이너스 을 마이너스라고 해도 정신이 없어서 못하고, 표로 그리는 게 채점자가 보기에도 좋고 본인도 실수를 안 하고 깔끔합니다. 어쨌든 둘 다 양수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하지만 을은 뭐야? 개발 비용이 378억 들어가는데 너무 남는 게 적다. IRR을 비교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쓰면 좋겠죠. 자, 그렇게 푸는 문제였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토지도 들어가 있고, 수익환원법도 들어가 있고, 또 NPV도 들어가 있고, NPV에 대한 판단도 또 써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써주셔야 돼요. 적산가액은 그래서 안 되고, 수익가액은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함, 이걸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집에 가셔갖고,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풀어보세요. 골프장 보고 이제 좀 고개 끄덕끄덕 하셨다 하시면 이제 가서 보고 자꾸 익숙해지세요. NPV 그거 현금 흐름 개발 타당성 그거는 27회, 30회 그때 나왔어. 이렇게. 24회, 27, 30회 그때 나왔어. 그래서 내가 또 한참 또 여름에 공부하다가 또 모르겠어. 그럼 또 가서 기출문제 또 풀어보세요. 그럼 또 새로울 거예요. 또 틀리는데 또 틀리고. 이해 안 가는데 또 이해 안 가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시간도 재보시고 40점이었잖아요. 40점. 답안지 몇 장이에요? 1, 2, 3, 4, 5, 6, 6장이죠. 6장. 쓸 때 이제 지금 기간에서는 100분 잡고 하셔도 됩니다. 40점 100분 잡고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이제 해볼 거면은 100분 잡고 하셔도 되고, 이제 내가 좀 공부 짬 좀 찼다 내년이다 하면은 50분 45분 안에 들어오면은 그 정도로 이제 해서 가는 거예요. 난 100분 안에 풀면 잘한 거예요. 100분 안에 풀면 잘한 거고, 이제 내년엔 50분 45분 이렇게 단축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내년에 가면은 내년은 내년대로 어렵고 올해는 또 올해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가서 표도 그려보시고 혼자 이거 IRR도 한번 해보세요. IRR도 혼자 해보세요. 할 수 있죠. 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할인율 아까 줬잖아요. 시장 할인율. 현금 흐름 할인율 7% 줬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죠. 실무 끝나고 항상 골프장 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이론, 강론책 펴서 골프장 한번 읽어보세요. 네, 골프장. 특수용지의 평가예요. 골프장. 골프장 평가 방법을 채용용지나 이런 데 준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가서 강론 보시고, 또 이론 총론 가서 또 보실 거 뭐 있어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이제 이런 타당성이나 투자 의사결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론에서 뭐라고 서술하고 있는지, NPV법과 IRR법의 장단점, NPV법과 IRR법이 결정이 상호 모순될 때의 판단, 이런 거 이론 총론 가서 연습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제 실리법 짬뽕으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부하셔라. 사실 왜 그럽니까? 부동산이 융합학문 아니에요? 좋게 융합학문, 잡학이라고 하지 맙시다. 융합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실리법이 계속 머릿속에 돌고 돌아.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계속 돌려야지 빨리 붙습니다. 시를 뭐 돌리고, 이론 돌리고, 법규 돌리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매칭을 시켜야지 좋은 답이 나오는데, 그쵸? 이론 공부할 때 내가 이 법규까지 생각이 뻗어나가고, 실무까지 생각이 뻗어나가야 내가 좀 글발이 없어도 뻗어나가서 현출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글을 쓴단 말이에요. 나 이과야, 나 공대생이야, 나 글발 없어. 해도 일단 아는 거, 그리고 생각 돌리는 걸 계속 1, 2년 동안 연습을 해놓은 공대랑 안 해놓은 공대랑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8,000명 가까이 접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뽑는 거는 190에서 200명 내외니까, 사실 8,000명 중에 4,000명은 허수입니다. 예. 진짜예요. 제가 할 때가 4,000명이었죠? 와, 2배나 늘었네요. 제가 할 때, 저는 그냥 2,000명은 허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00명 허수고, 2,000명 중에 이제 그러면 뭐 동차생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장수생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빼. 그거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경쟁률 뭐 한 5대1, 6대1이네? 할만하네? 하게 돼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자신감 있게 답안지, 아까 제가 가중평균 해보라고 한 거,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3일 동안 어떻게 공부해나가라, 좀 제 고집대로, 좀 제 주장대로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급한 게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이 방법이 매우 좋았다. 네. 이 방법이 매우 좋고, 또 이제 단기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사실 실무 이론? 그거 같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 법규는 잘 모르겠고, 실무랑 이론은 같이 해야지 빨리 하지. 이래요. 예, 그런 거니까 다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세 과목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루만 치면 되잖아요. 다른 데는 뭐 5과목 이틀 치고 뭐 이러잖아요. 변호사는 일주일 치고. 우리는 하루면 쇼부 칩니다. 네.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하다가 이제 막힌다, 모르겠다 하는 거 언제든지 그냥 연락 주시고, 또 상담 오늘 필요하신 분 상담하시는 거죠?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